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두 분 의원 기동민, 최영두 의원 모시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장정의 결론이 내일인데요. 그 대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본방에서 하도 그 설전을 벌이셔가지고 좀 쉬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뭐 그 얘기를 바로 이어가기엔 피로감이 좀 있고요. 바로 이어가요. 이어갑시다. 예. 자, 아니 근데 제가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아까 최 의원님 제가 아까도 본방에서 여쭤봤지만 10% 이긴다 이런 얘기 최 의원님은 딱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당에서 10% 이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대표도 그 비슷한 기대. 예? 근데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10% 이렇게 딱 어떻습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최 의원님이 설명하시기에 10% 이긴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먼저 한번 말씀해 예. 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선거의 신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비단 주머니 얘기하고 선거에 내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제야 물을 만났다는 거. 계속 떨어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선거의 신처럼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들이 들고 자신감을 주는 건 좋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되게 현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은 집결된 30%는 그냥 논외로 하자고요. 그러면 중간에 마음을 정가지고 있지 못한 20% 내지 25%의 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결정을 해서 투표하셨다고 생각해요. 사전투표에도 참여하셨고 결국은 저는 아직도 한 5%에서 10% 내외의 부동층들이 이 판세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지금까지 저 망설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민심으로 보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들이 되게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지만 부동산, 인사 문제 등 밑보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내주고 싶은데 이 혼내줄 대안이 윤석열 후보가 딱 나타나면서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연습하는 자리 아닌 거잖아요. 정상회담 나가는데 말문 막혀가지고 옆에 있는 정상한 좀 가르쳐 주세요. 떼쓰는 자리가 아니라고. 당선되자마자 방역, 민생,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우리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어떨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그 조규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내가 찍을 수가 없다, 책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정규제 그분 정규제 예전에 한국경제 하셨던 분. 이렇게 일일이 챙겨드려야 되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깜빡깜빡합니다. 나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게 결국은 이 승부를 알 수 없는 승부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21세기 위기의 어떤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기현님 이 뽑는 기준은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준석 대표나 왜 야당에서 허정성세인 거죠. 왜 그런 왜냐하면 후보가 그만큼 취약해도 정권 교체라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건데요.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다. 대단히 현명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저는 한 5%에서 10%의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도 한 10% 앞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 앞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완전한 뻥카든 거고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승부판으로 딱 들어간 거다.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한 1%에서 3%의 승부로 누가 이기든지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판세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안 그러면 10% 그렇게 이기면 지금 뭐하러 이렇게 엄살을 떱니까? 그냥 선거 다 끝난 거지. 최현님 어떠세요? 그게 이제 그 수치가 나온 것은 제가 아까 갤럽 여론조사 얘기했습니다만 공표된 여론조사 지금 이게 이제 공표 금지가 된 이전에 된 여론조사 주체가 이제 그랬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게 있고 특별히 이런 것 중에는 지금 우리 핵심 지지층 유권자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안 하시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지역에서 저도 막 그것 때문에 어른들한테 막 혼도 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부정선거 발길청하지 않고 자꾸 부정선거에 가다 마라 그러느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르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비율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코로나 우박이 하루에 20만 개, 30만 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일, 4일, 4일, 5일 이렇게 빨리 확진되기 전에 빨리 해야 내 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걱정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도 지금 방역이 완전히 풀어놓은 겁니다. 지금 오락가락 뒷북하다가. 그래서 정부 예상으로도 3월 중순에 최고치의 정점을 찍는다는데 만일 이래 수십만 명이 나오면은 지금도 100만 명 넘게가 지금 재택 격리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일 20만, 30만 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하려면 그걸 안 믿어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세상에 선거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선거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어떻게 그 이권자의 귀중한 한 표를 소쿠리에 담고 비닐에 담습니까? 이런 일이 터져 놓으니까 지금 뭐 우리 당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봐라, 너 그 부정선거 감시 못한 탓 아니냐. 이래 선거가 이제 다치게 생겼다. 이래서 뭐 투표하면 뭐 하나.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그또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노력할 테고 또 우리가 지금 중앙선관위보다 더 열심히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좀 자신감 불러서 제가 하나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 선관위 그날 그 확진자들 관리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뭐 진짜 엉망으로 할 수 있었는지 저도 참 선관위가 완벽하게 혁신의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선관위가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칼자를 쥔 규제 기관이 되어가지고 여당, 야당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조지는 맛에 얘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금 이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뛰어가고 앞서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된 이런 구습과 관행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날 사실은 걱정이 돼서 한번 우리 동네 마산에 하포구에 오동동이 큽니다. 선거 우리 사무실도 가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그나마 선관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아니까 그 중앙 선관위 지침 범위 내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동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선거 사무소가 분리하느라고 이 확진된 분들은 실내도 못 들여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람도 차고 추웠거든요. 길게 줄 서고 이랬는데 이제 그 오동동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2층으로 일단 동선을 분리해서 2층에서 하고 그 3층에 참관인들이 3층은 일반 투표소 참관인들 내려오셔서 이제 그 참관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 중앙선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선관위에서 처음 지침이 내려왔을 때 안 된다. 이거 비밀투표 일반 원칙에 소지가 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2월 28일부터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체계에 들어갔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마음껏 중앙선관위원장 그날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건 여야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표를 이렇게 하느냐, 이 봉투에 왜 다른 게 들어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걸 난동 사태라고 선관위 사무국장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지금 핵심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 선거를 굉장히 후퇴시켰습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 엄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국민들이 위대해서 부정선거의 시비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극복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거는 선거 이후에라도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선관위의 이 어떤 이 실패, 정말 언론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발생.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야당 일부 의원님들은 이걸 어떤 음모론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아까 정미경 최고도 나오시더니 약간 의심스럽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전 그 사태도 정말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뭐냐, 이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대선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진 뭐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것도 공당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이거 대선 끝나서 그게 왜냐하면은 뭐 저는 뭐 사실은 그게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너무 큰 분노. 저도 이제 저도 사실은 상황 자체에 대한 절대 이견이 없는데 동네에서 사실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 의사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에 가까운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동네 또 현동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신도시 같은 곳인데 거기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 부부가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 큰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몇몇의 그런 음모론적 시각 같은 것은 별로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런데 공중파에 나오셔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근데 이건 난 의구심을 아니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지난해 통과시켰던 우리 기원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3.15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이거를 기념한 것이거든요. 뭐 그날 밤에만 마산 시민이 10,000명이 나와서 총탄에 1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뒤로 이게 4.19로 이제 혁명이 되면서 4.19 혁명 이후로 이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됩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헌법기관이 정말 여러 가지 굴절이 있었지만 그 세계적으로 이제 이 헌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지켜오고 또 이해창 중앙선관위장 있을 때는 대통령한테도 경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기관인데 최근에 왜 중앙선관위가 약체로 된 이렇게 정말 선거 관리들을 이렇게 하는 터무니없는 사태로 뵀느냐 이건 한번 정말 진단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선관위는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받아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자는 나중에 분명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 또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사법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선관위에서 얼마 전에 황교안 씨하고 민경욱 씨인가요? 두 분을 이제 고발을 했던데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 한편에서 저는 사전투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워낙 이 많은 정치인들이 정책 선동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명천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선거 관리를 소위 말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에게 편파적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저는 뭐 그거는 존립 근거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일들은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대로 하되 그런 불신을 부추기는 발언들은 최현님도 거기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그렇죠. 저도 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에서 부정선거 투표를 하고 부정선거를 막으셔야지 부정선거 걱정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문제 본질은 다 있습니다. 왜 이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이 저렇게 하는 또 일단의 이유는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 원래 선거재판은 6개월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4.15 총선이 아직도 안 끝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정치인들이 잘 안 나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이 내일 선거인데요. 이제 선관위 그만하시고 내일 선거인데 판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현님은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주는 이 구도의 확정 효과가 좀 있죠. 야권이 뭉쳤구나 이런 구도의 확정 효과가 있고 그런데 또 그것이 갖는 이렇게 형식의 비민주성, 밀실담합이라는 야합적 분위기, 새벽이 주는 또 장제원 씨 누나 집에서 막 이런 아주 상대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나 많은 거죠. 단일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는 우리도 추진했으니까 우리는 근데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정치 협상을 하고 연대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통합정부를 꾸리자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분들은 내용은 우리 걸 다 베껴갔어. 다 베껴갔는데 주는 형식이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 손가락 얼마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는 떠나가지가 않는데 최소한 대통령은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딱 잡으니까 저게 뭐야? 부동층이나 중간층이 저게 뭐냐? 사람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기에서 불러오는 역풍이 1.5배 정도 저는 체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잃는 표보다 얻는 표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 이상 많다고 보는 거죠. 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최영도 의원님 부지불식간에 말씀 주셨는데 사전 투표가 37%에 육박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저는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선거 당일날 투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예. 속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도 예.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도 빨리 하신 분들도 있으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압도적으로 많다고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투표를 국민의힘에서 첫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 번째 강조했는데. 날부터 아니, 사전투표가 워낙 높이 올라가니까 거기 전라도만 엄버탄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기억이 우리도 기억이 사전투표 선택적이야. 동의했다. 아니 그건 분명 동네에 있었는 게 아니야. 아니거든요. 우리 다 사전투표 했어요. 뭐 유세차 사전투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저쪽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문자 날라온 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음 날 첫날 사전투표가 그냥 기록적인 걸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형식적이라도 올라타는 거지. 예. 금방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왜 아이고, 사전투표, 예. 부정투표를 막 강요하는 존경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예. 기현님, 예. 우리가 사실은 그 부정투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져서 예. 안 될까봐 예. 이번에 사전투표 정말 독려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첫날 아침에 윤석열 후보도 하고 저 동네에서 하고 네. 다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전투표 찍기 릴레이도 했고 예. 그건 좀 선택적인 발언이 있고 그리고 아니, 선택적으로 뭔 부동시도 그렇고 아이고, 아니야. 김만배도 그렇고 저도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좋은 걸 근데 대신 사전투표를 그렇게 열심히 조직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예, 사전투표를 진짜 많이 했고 네. 사전투표가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확진 사태라는 게 지금 갑자기 이 주변에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 인구가 100만 명당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확진대가 격리되는 분이 한 100 몇십만 되죠. 예. 오늘까지 하면 될 텐데 이게 우리 유권자가 4,400만인가 되거든요. 예. 유권자의 말 심하게 하면 5% 가까운 예. 사람들이 지금 예. 투표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더 늘어나면 10%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박빙으로 되면 보통 100만 표, 50만 표 차입니다. 예, 예. 30만 표 정도 나오죠. 네. 1% 미만으로 결정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니 최고 10% 예. 적게는 5%가 투표권을 제한당하거나 투표 시간을 제한당하거나 또는 이게 특히나 우리 고령층에서는 사망자도 전부 고령층에 나오고 있고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지 상당 부분 이제 그 60세 이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대도 많이 나오죠. 20대도 많이 나오죠. 20대는 투표를 안 하려 그래가지고 걱정이고. 뭔 말씀이셔, 아이고. 20대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댔는데. 하여튼 그래서 선택적이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그래서 60대 이상은 특히 건강을 챙기셔야 되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 좀 일찍 해주세요. 그랬다가 뺨도 맞을 뻔했어요. 부정선거 가담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지켜야죠. 부정선거 아니, 근데 지키자고요? 부정선거를 막아야죠. 부정선거 하는지. 아니 부정선거를 어떻게 지켜봐야지. 3.15의 주인인 최영도 의원님께 지키자고 최현님 얘기합니까? 기현이 나왜 이렇게 좀. 지역구에서 물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딱딱 말씀하시긴 어려운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뭐 아니요 이래도 뭐 공당의 국회의원이시면 요새 부정선거를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요새 세상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이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그걸 또 알겠습니다. 예, 투표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아마 본 투표도 저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 생각을 또 해요. 높아야죠. 몇 프로 보세요, 기현님은? 아, 최대 사상 최대 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높은 한 걸로 보세요? 80% 그럼 사상 최대 아닙니까, 예, 거의? 80% 정도 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지역구 목표 80%. 저는 80%요. 뭐 그런 예.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정권 교체의 열망도 크고 한편으로 변화의 열망도 크고 예. 한편으로 비호감 대선이기 때문에 더 투표를 잘해야겠구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는 걱정의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예. 거예요. 걱정하셔야죠. 추세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떨 때 투표하는 게 좋냐면 예. 사람들이 이제 그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엎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와 억측도 있었지만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만배, 록치고 이런 분들을 선택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예. 한쪽에서는. 근데 그걸 보더라도 야 대장동 개발 몸통이 이재명이라더만 막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막은 사람이 결국은 이재명이었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감이 되어지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투표 동인들이 더욱더 유발되고 기현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보시기에는 거죠.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저는 느껴지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선거운동하고요. 네. 지역에서 우리가 유세차를 골목 유세, 서울은 완전히 골목 유세에 집중합니다. 예. 대로에 가지 마라. 그렇죠. 확성기 좀 틀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워. 아, 그래서 옛날처럼 안 합니다. 노래도 안 틀고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 단독주택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절절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유세차를 8시간을 돌리는 거죠. 2인 1조로 만들어서. 거기서 쭉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공감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참여의 열기가 저는 대단히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고 투표율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대단히 박빙의 결과이긴 하지만 나중에 격차를 벌릴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서울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는데 최 의원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지역이 달라가지고. 근데 서울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에는 어떻게 믿으세요? 이건 어떠세요? 최 의원님 저는 뭐 이제 다 각자가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생각이 희망사항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눈에 안경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안경 안 꼈어요. 그래서 안경이 있기 때문에 눈이 나쁠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 다들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다만 이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 열심히 이 조직 선거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지난 9월 15일 했던 인터뷰가 지금 튀어나와서 그렇다 사고 이게 역시 그 선거는 민주당이 참 잘한다.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 무슨 아니 그 아까 우리 잠시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저 추경 이야기할 때 추경 처음에 1월달 추경이라는 것은 세상 1월달 추경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멈칫하고 그러면 우리 빨리빨리 하려 그러면 그냥 본회의사는 조금 조정해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남대없이 민주당에서 35조 빚내서 하자고 하는 바람에 추경이 늦어진 거거든요. 늦어졌는데 그 정부 내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갑자기 정부안을 받으면서 우리를 빼고 날치기 한 뒤에 우리가 가로막았다고 이렇게 하는 솜씨를 보고서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당했구나. 이게 또 거기까지 가면 얘기 길어지는데 이성적인 최영두 의원님조차 선거가 되니까 서로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벌써 확실히 선거 기술이 민주당에 그게 우리 걱정이고요. 저는 최영두 의원님 걱정 좀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 저희들 미쳤습니다. 뒤지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개 구청장 중에 24개가 민주당이고요. 시의원 100명이 110명 중에 100명이 민주당입니다. 250명 정도의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49개 중에 41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뭐 윤석열 절대 안 돼. 뒤지게 하니까 서울이 이제 다 따라잡았어요. 다 따라잡고 서울에서 붙고 서울에서 다음은 1%라도 이기잖아요. 이번 선거 이깁니다. 그래서 크게 긴장하셔야 될 거고요. 막판까지 1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심하세요. 끝났어요. 내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치게 합니다. 뭐 보여주시라고요? 아니 이게 갤럽 조사예요. 갤럽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조사가 있긴 있었죠. 제가 지금 어제 한 서울시당 여론조사 보여드려요? 그건 안 되지. 선거법입니다. 일반 내가 무릅쓰고 보여드려요?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 그랬는데 그렇게 월등한 조직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민심이 이제 그렇게 해왔다는 것에 우리는 혼나서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보고 저희 경남도 옛날 같지 않은 것이 경남도 사람들이 경남 그러면은 뭐 아이고 뭐 선거운동을 왜 해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도 지금 저 경남, 부산, 울산 세 개 시도가 옛날 같은 경남이었는데 지금 딱 광역시가 2개나 생겼죠. 전부 시장 도지사가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한때. 지금은 이제 부산시장 바뀌어가지고 우리 당 됐습니다만 그렇죠. 뭐 큰 해안가의 큰 도시들 양산, 김해, 창원 뭐 쭉 이래가지고 민주당 시장이 되었어요. 우리 잘못도 있고 선거 때 또 우리가 표가 안 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도 또 지난번 그때 마침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바람에 또 바람이 불고 해서 우리 당 잘못이 크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조직 선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자. 근데 아까 그 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 의원님께서 딴 말씀하시느라고 지나가셨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단일화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일보를 딱 보면서 하는 거 새벽이었잖아요. 뭐지? 민주당이 선거에 지겠구나. 이 두 번째 생각은. 그런데 이 과정을 딱 보니까 말입니다. 최 의원님도 언론을 하시고 근데 이 과정에 명분이란 게 말입니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하면 저는 제가 뭐 아까 손가락 자른다 이런 것도 이런 게 일반 어떤 국민들은 더 딱 와닿으시겠지만 저는 기자로서 뭐가 제일 와닿았냐면 이분이 TV 토론 내내 다당제를 어떤 그 다당제를 자시 정치인의 소명,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겠다면서 단일화를 발표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어떤 한 관찰자로서는 아니 저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 하더라도 제가 최선에 이해할 수 있는 선은 어디였냐면 당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후보는 접는데 윤석열을 지지한다. 대신 조건은 민주당이 제시한 것처럼 끝나면 선거구제 개편해가지고 다당제를 위한 그걸 약속했다. 이런 명분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나 이쪽의 소리를 들어주기로 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합치면 다당제를 평생의 어떤 그 정치인 10년 정치의 그 소명으로 말씀을 해오신 분이 그것도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하룻밤새 그 얘기를 딱 뒤집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최영도 의원님 답변하시니 제가 양념 10초만 쳐볼게요. 그래서 시중에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국민재산 걱정할 때 윤석열 후보 처가재산 걱정하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 재산 걱정돼서 합당한 거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그 양념 쓰가지고 갑자기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정말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다 속았잖아요. 속아봤지 않습니까? 왜냐 대통령도 개헌하겠다 그랬다가 문재인 후보가 지난 5년 개헌하겠다 그랬죠. 개헌하겠다 그랬는데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국회 의견과 달라서 개헌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만 얘기했던 것이죠. 뭐 개헌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권력 분점이라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권력 분점에 대해서 야당과 의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때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건 권력 분점의 이야기거든요. 다음 가장 극단적으로는 비례 연동제, 다당제 아주 비정적이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의하고 그것도 국민의당도 아마 합의를 같이 했을걸요. 했는데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는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고 정말 그걸 지켜주길 바라는데 다당제로 가는 그. 저는 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소명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있고 논점을 길게 돌아가시네. 그러나 근데 윤석열 정부는 심하자마자 큰 도전에 부딪힙니다. 바로 180석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이제 다당제를 염두로 둔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건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윤석열의 숙명이니까. 최 의원님 말씀은 그거는 다 이해가.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이런 그 개혁이 불가피하다. 아니요, 최 의원님 말씀을 모두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가 여쭤봤던 그 부분이 아니고. 다당제가 실제로 되려면은 그런데 그렇다면 다당제 도움이 다 생각했겠죠. 아니 합당한다는데. 합당이야 또 왜 요즘은 캐치홀 파티라 그래서 합당이야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 내에서 또 그거는 아니고 10개 공약 중에 10개 공약 중에 웃으시잖아요. 7개 같은데 왜 또 그래요? 그런데 야합적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야합이야? 야당이 합쳤다고 야합입니까? 다 좋은데. 최 의원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심야에 밤에 했으니까 야합이. 우리가 정치인양은 그래도 가치를 내세우고 가치를 선택받고 이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말한 가치가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이건 또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다당제의 소명의식을 얘기한 게 하루 전이라고 하루 전. 그리고 그 아무 스키드 막고 없이 획 돌아서면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 이건 정말 안철수 후보께는 죄송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명분을 포기하고 신중권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리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떠안아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합당 얘기가 나온 것 이외에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저께까지 다당제가 정치적 소재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거라면은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실리를 추구했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재산을 저는 잃어버린 그래서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플러스 효과가 상당히 커야 되는 건데 네. 그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팩터가 더 커 보인다라는 지적이 이제 그런 거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큰 협치의 저는 시작이라 보고요. 이 합당이란 절차 같은 것은 뭐 나중에 또 계속 해야겠지만은 그 실제로 이제 두 개의 정당이 10대 공약들이 예. 그 싱크율이 예. 70% 넘지 않습니까? 예. 당명도 비슷하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국민의 힘당이 되겠네 그러면. 아니 지금 왜 국민을 모르겠지만 국민의 당힘? 왜 이러세요? 아, 당명이 그렇게 되겠다고. 국민 정당이 될 수 있지 왜? 아 국민정당. 에휴, 그럼 무슨 국정당 국민의 그러니까 힘당이나 국민의 당힘이 맨날 무슨 뭐 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당 그러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해주는데 아, 그 되게 섭섭하신 거. 저는 섭섭하지, 정말. 국힘이라고 안 하고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최현님이 풀네임을 한번 불러드리는데. 국힘이라고 제가 언뜻 말씀드렸다 한번 굉장히 항의를 받은 기억이 아 있어요. 왜냐면 그 정식 명칭이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고 근데 싶었는데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앵커로서 하면 국민의힘 의원님 이러면 막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거야. 본인이 발음이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제가 이 직업으로 주제에 충실하시죠. 근데 그 다당제 문제는 저 사실 윤석열 예. 후보가 그 TV 토론 저도 이제 그 부분 유심히 봤는데 당신 원래 소신이 중대 선거구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선거 때. 그분이 뭘 알고는 얘기합니까 근데? 아유 이상한 분 진짜 저 요즘 왜 민주당 사람들은 자꾸 윤석열 뭘 후보를 자꾸 아니 말을 그렇게 유시민 씨가 하세요. 얘기했던 것처럼 예. 뭐를 좀 이렇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큰 가지와 원칙과 줄기를 따를 수 있으면 자, 좋은데 네. 본인이 잘 모르는데 사법- 아는 것처럼 사법 시험 칠 여겨버리면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협상을 하러 나갔어. 푸틴하고 협상을 해. 바이든하고 협상을 해. 잘 몰라. 혹시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다 두고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라 이런 그래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아니, 야, 이재명 우리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냐? 최현님 대답하셨습니다. 아, 예. 가르쳐주면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처럼 가르쳐 준다고요? 아니 제린스키를 모르면서 제린스키를 비난하다가 예, 예. 국정 망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전부 우크라이나에 편들고 있는데 정상회담하다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저 기동민 의원 정상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대고 또 무슨 미리 내가 의제된- 오늘 왕자를 안 쓰고 나와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상회담 무슨 그런 큰 걱정이 것까지- 넘쳐나고 아니, 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개인기로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예, 개인기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때 우리 대통령이 정말 헌법과 그 헌법이 부여한 적당한 예. 권한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국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대통령들은 뭐 특히 최근에는 뭐 수보회의까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잘 안 해요.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최영두 의원님의 예. 100% 동의하고요. 그럼요. 근데 그 장관 잘 뽑고 해야지.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럼요. 또 막 무슨 얘기를 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는 어느 순간 아니 대통령 뭐 사람 잘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건 아주 한없이 폄하를 시켜놔요.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예. 그러면 대통령 뭐 할 게 아니, 없습니까? 그래서, 이 난리를 그래서 쳐가면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예. 그 말이 나왔던 게 이제 김재익 씨 이야기 예. 했던 것이죠. 예. 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했는데 그 정말 경제 수석을 잘 쓰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건 사실 여야 모두 다 인정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없다고 안철수 그걸 또 씨가 어떻게- 얘기했다니까. 어떻게 알아 또 내가 그것도. 얘기한 게 아니라 안철수 씨가 그것도 사람이 싸워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국민의힘과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합당을 하고 뭐. 이 예정되어 있는 안철수 들으세요. 선생께서 들으세요, 기현님. 아니 들을 얘기가 따로 사람이 있지.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 형님하고 나하고 싸울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 안철수 후보도 이제 토론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선은 분명했어요. 이건 예. 정치 교체라는 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건 책임 정치다라는 그 부분은 그 뚜렷한 원칙 네? 아닙니까? 어떻게요? 아니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니까 정치 교체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 아니 그 다음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책임 정치.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나쁜 정치로 정권 교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니 안철수 윤석열 후보를 앞에 두고 적폐교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호랑이 굴도 아닌 적폐에 호랑이 들어간다. 들어오신 거지. 이제. 근데 제가 최 의원님 이렇게 난 뭐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 모르는 이야기 자꾸 날 끊지 마세요. 근데 제가 최 의원님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 국회의원님들도 참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뭐 꼭 최 의원님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나를 지금 정치하려 말이야. 아니, 최영도 의원님이 면이 있으신 국회의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도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아니 왜 설명을 왜 못해요? 자신이 적폐에 불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뭐 다른 거는 농담이라 다당제를 어제까지 소신으로 오늘 아침까지 다당제를 소신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합당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방송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최근에 정당 제도도 근데 다당제도 있었고 또 이제 포괄 정당이 그래서 한 정당 내에서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그거랑 정작 상관없는 물론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TV 토론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그보다 큰 부상을 것은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처럼 연정도 하는 거고 합당도 하는 거고 그런 것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치 교체 통합 정부 동의한다. 근데 그래. 니들이 실행해 봐라. 의총이 중요하다라고 지침까지 주셔서 우리 야밤에 모여고 의총해가지고 다당제의 길 보장하고 함께 가겠다. 통합 정부 국민회가 가자. 그래 지킬 거죠. 아이고 이거 바로 밥상이신가. 그것도 지킬 우리는 거죠. 적어도 그런 야합은 안 해요. 무슨 공개적으로 야합은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선택하셨죠. 안철수 후보께서 선택하셨는데 좀 당당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권순표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권순표 앵표가 뭡니까?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끝냅시다. 빨리 이게 소신은 정책 소신을 예. 지키면서 실리를 따먹어야 되는데 실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소신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재산 지키려고 아이고, 합당했다는 얘기 가죠. 그런데 아이고 참내 참 좀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지가 한 얘기 중에 대부분은 전부 다 댓글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고 하는 얘기들이 제가 꼭 뭐 참. 최 의원님 그러니까 예. 이런 아까 얘가 여쭤봐서 이 정치란 세계를 저는 두 분보다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언론은 질문만 하면 되는데 두 분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가끔은 자기의 철학이랑 안 맞거나 또는 팩트가 완전히 무엇인가 한 방향을 가리켜 있는데 다른 방향을 설명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좀 극한 직업 같아요. 그 직업도. 설명을 네. 사실은 억지로 하잖아요. 예.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르니라고 차라리 예. 끊어주는 게 저도 낫습니다. 그렇게 그 적폐 예. 야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 야합이 무슨 적폐 야합 정권 교체야말로 지금 시대적 과제인데 정권 교체를 해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못할 일이 뭐 있냐고? 아니, 제가 딱 하나만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이 책임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그날 저녁까지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다당제가 정치적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당제가 몇 시간 전까지. 그리고 또 그걸 계속 다당제 추진하시면 되죠. 뭐 다당제를 저부터 합당을 하는데 어떻게 다당제 주시다? 합당하는 것은 또 이제 정권 다시 나가요 당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쓸데없는 이야기. 그건 내 모르는 이야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합당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최 의원님 말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이제 근데 국민의 당도 예. 이 결정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예. 일부도 있을 테고 합당 절차 또 분당 절차도 있겠죠. 합당을 안 할 수도 있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합당을 해야죠. 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당 이름도 비슷하고 국민의 정부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당이 이게 국민 통합 정부가 되려면은 그렇게 해도 매석이 안 돼요. 제가 더 많이 합쳐야죠. 예. 과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4시.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그냥 후보 사퇴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를 도왔어요. 근데 아주 유쾌하게 흔쾌하게 도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아주 그냥 극진하게 이렇게 모시진 못했어요. 그런 게 상당히 후유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도 아니지. 새벽까지 같이 계시다가 공동선언 하시려고 국회에 나왔는데 기자회견문도 놓고 가버려. 바로 한 번 품었기 때문에 너는 내 품 안에 든 자식이야 라는 홀대가 그대로 드러나면 그나마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그쪽에 남아있는 지지층까지도 괄시하고 홀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합당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꾸 우리 기동민은 틈새를 내려고 지금 두 분의 연합이
예. 결코 순조롭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되게 제가 뭐 안철수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좋기는 합니다만 미래통합 정부를 많이 해야죠. 씁쓸합니다. 예, 4시고 오늘 뭐 이제 두 분 또 유세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제 마지막 유세인데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가요? 법정 유세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12시까지입니다. 자, 한 8시간 남았는데 그 나가서 추운 데서 말씀하신 거 소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일단 두 분 여당부터 지지호소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1분씩만 지지호소 딱 하시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전 대통령 자리 아무나 하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당선되자마자 취임은커녕 당선되자마자 DJ가 그렇게 뛰었던 것처럼 경제, 민생, 방역, 한반도 평화 등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 명쾌하게 결단해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실로 막대한 자리입니다.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잡음이 선거 과정 속에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의 주인이 명백하게 몸통이 누군가 윤석열이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막은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그 미중 갈등 속에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 기후 중립,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얼마나 중요한 위기입니까? 이 위기 노련한 조타수 필요합니다. 선장 필요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검찰공화국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성들의 안심을 맡길 수 있고 청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위기에 강한 일 잘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길거리에 많이 나가셨군요. 이거 뭐 아주 1분을 청산유수십니다. 제가 미쳤다니까요. 1분 더 넘긴 것 같은데. 1분 2초 3초 하니까 그렇게 길게 해요? 제가 1분. 최 의원님은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하는 말씀 들어드린 거예요. 예, 최 의원님은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진짜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겪어봤습니다. 정치란 것은, 책임 정치란 것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잘못하면 그 정당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민주당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공정과 법치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무슨 결정이 뒤집히고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인구 5천만, 세계에서 7개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BTS가 대통령이 잘해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 기아차가 대통령 산자부가 도와줘서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우수합니다. 기업들 정말 창의적입니다.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공정과 원칙. 그것이 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뢰자본입니다. 신뢰자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칙.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고의 장관들과 함께 여야에서 뽑은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1인 만능 백과사전식 또 자화자찬 대통령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 공정이 필요한 사람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 오늘 두 분 한 2분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1분 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마지막 유세 열심히 하십시오. 네, 내일 선택 앞두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